구청장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저하고 같이 일해준 직원들, 금천구청 직원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해준 일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노력해온 그 과정들, 소통하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을 많이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선 6기에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기대도 함께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이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옛날 고향에 대해서 느끼는 이제 추억과 향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바뀐 게 없어서 참 속상했다, 이런 양측면이 다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제 고정을 하면서 금천구가 서울의 서남권 관문 도시로서의 자기 위상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기본적인 큰 가닥은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고, 그걸 20년, 30년 뒤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작업을 해나가는 거는 이제 내년 민선 금천구청 20주년 개청 2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종합 청사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5년 동안은 크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이나 복지나 문화 쪽으로 치중을 해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할 곳은 제대로 개발하고, 그리고 보존할 곳은 제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군부대 부지나 그 다음에 대한전선 부지, 이런 부지에 대한 그런 공간에 대한 재설계, 이런 과정들을 마친 거고요.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한 재설계가 민선 6기에서 좀 더 가시적인 결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에서 했던 사람 중심의 사업들은 이제 그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주민들과 함께 쭉 이끌어왔기 때문에 민선 6기에 주민들의 힘으로 그 성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꿔 말하면 지난 민선 5기 동안 저희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단체장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인 역량으로 지역의 발전과 개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동력을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들이 지난 4년 민선 5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 중심의, 그리고 주민 참여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구민 우선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구민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적인 재편을 하는 것, 그리고 삶의 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사각지대나 또는 과도하게 비효율적인 부분은 제거하면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교육 혁신과 교육 혁신지구 사업들, 그다음에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서울시의 동복지허브 전환계획과 맞물려서 복지 전달 체계를 완성시키는 일,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한 축에 있으면, 또 다른 한 축에는 종합병원이나
신안산선 착공이나 이런 하드웨어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드웨어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리고 동시에 단독주택 지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이죠, 우리로서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이쪽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 지역에 맞게 좀 더 살기 좋은 단독주택 주거지로 바꿔나가는 이런 균형 발전을 해주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목표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민선 5기는 무상급식 선거라고 보고요. 민선 6기는 세월호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단순히 주민들의 안전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에 훨씬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집중되긴 해야 되지만, 적어도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같은 상태로는 더 이상 유지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양적 중심의, 외형적 성장 중심의,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이런 세상에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은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이 거기에 대한 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겠냐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불신과 절망,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뭐 어떤 성과나 실적을 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역시 국민들이 정치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세월호 이전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정말 새로운 세상,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을 아직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공간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공간계획을 일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쭉.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다, 그런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상업지역도 좋고 중공업지역은 많고, 그 다음에 노후 단독주택 중심의 공간이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탈피시키기 위해서 2030 금천구 도시종합발전계획을 통해서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서울의 제조업 성장 동력인 디지털 단지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낙후된 중공업 지역, 이런 이미지를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남부 관문 도시로서 교통이 가장 원활하고 교통의 주요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단계로 옮겨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 특히 디지털 단지가 서울 2030 서울 플랜에서 이제 광역 중심권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그런 중심권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었고, 산단군이 갖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 그 다음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혁신산단 사업,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이제 디지털 단지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뭐 주로 노동집약형 경공업 중심의 그런 산업 중심에서 산업 구조가 이제 IT와 패션과 이런 걸로 바뀌어 나가면서 이게 새로운 서울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신도시라고 통상 얘기합니다만 기존의 미개발지들 군부대를 이제 2017년이면 개발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군부대도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금천구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주요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군부대 이전을 위한 공군부대와 군부대와 협상도 시작하고 있고요.
부대 개발 비어있는 땅에 대한 공간 재설계를 하는데 그걸 단순히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방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부가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그 아파트가 집단 개발되면서 사실은 금천구 전체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공간 재편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 부지는 개인 사유지고 이쪽 대한연금부지 23,000 정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개발 계획을 짜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유지 개발 계획을 짤 때 이제 공유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친환경 도시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개발 계획을 같이 민간 개발업자들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티드 방식으로 전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가 아파트 주거지 중심으로 대규모 공원과 그리고 주역 주민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든다거나 뭐 담장을 다 허물고 공공보행 통로를 같이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대체로 2017년 말까지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신안산선이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서울 시내 50m 이런 대로변에 지하철이 없는 거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간선도로에 지하철이 안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지하철이 이제 신안산도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지하철 개통에 맞춰서 대체로 지역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청사진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유유지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사실은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대형 종합병원을 좀 유치해달라는 거였는데 다행히 서울시가 지난 10월 달에 용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7,000평의 땅을 대형 종합병원 이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용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이제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어떤 병원이 들어올 것인가 문제인데 저희가 100병원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잠시 지금 보류 상태고요.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다른 여러 병원들과 같이 접촉을 해서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종합병원이 뭐 건강 지역의 전체 건강 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요. 응급 환자들에게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하드웨어로서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꼭 있어줘야 되겠죠. 여기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필요한 하드웨어들을 저희가 이제 민선 6기 동안 쭉 끌고 가야 되는데 첫째가 소방서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 소방서가 없는 건 저희 금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소방서를 어쨌든 민선 6기 임기 내에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구로소방서가 저희를 관할하는데 구로소방서가 골든타임에 우리 금천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전체 금천구 지역의 한 4,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서 소방서 건립이 가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시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주 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대체로 필요한 만큼 뭐 어르신들 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이건 대체로 공간적으로 다 균형 있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향 시립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문화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거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미술관 분원을 저희가 또는 아트센터 형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게 저희 하드웨어 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공간을 파괴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저해가 되면
그런 개발을 우리가 피해가야 되지만 사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하드웨어는 사실 적절하게 배치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그런 개발 방식을 택할 텐데 그래서 저는 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첫째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친환경적인 건물의 형태로든 아니면 그런 디자인의 형태로든 또는 방범과 관련한 안전 형태로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형태를 반드시 띄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개발이든 그 개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 금천구 주민들 전체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그거를 그냥 그 지역 주민, 개발된 지역의 주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는 개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그런 방식의 개발을 해줘야 서울에서 개발된 지역과 이미 개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방식은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개발 방식, 개발을 가능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그런 하드웨어 개발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좀 적절하게 배치해 주는 건 서울시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죠. 금천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광역교통망에서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도 3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KTX로 연결되어 있는 광명역도 지하철역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냥 승용차로 오면 15분이면 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그래서 항공이나 철도나 이게 사실은 광역교통망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안도로나 여기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곳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죠. 서울 내 외곽순환도 사실은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서울시가 확정 발표했지만 지하화를 해서 이게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사실 금천구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한 15분이면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성남 쪽으로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 2017년, 18년이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당까지 가는데도 15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 가능성이 그리고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서해안 지대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광역교통망 체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이제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그 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그리고 분당으로 연결되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연장, 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2017년, 18년이면 다 대체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러면 광역교통망에서는 정말 우수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디지털 단지가 활성화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의 이런 유리한 입지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금천구를 지금 마케팅하고 금천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에 반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 많은 도로망이 남북도로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의 동서도로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 단독주택지가 많아서 동서도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연결하는 마을버스 체계가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만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 교통망을 광역은 광역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관내 마을버스나 이런 동서 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부 교통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고요. 그 두 가지가 되면 뭐 큰 틀에서는 금천구의 강점도 살아날 거고 교통 요충지로서의 강점 그리고 내부 주민들의 교통의 삶의 질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경부선을 어떻게 지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삶을 양극화시키죠. 이 철도 주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그리고 철도에 의해서 지역이 분절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천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근데 경부철도 경부선 지하화는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된 얘기고, 이것이 바꿔 말하면 콘크리트 개발 사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서울에서 부족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그 정도의 광대한 땅을 얻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발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가 되더라도 서울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지상 공간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나 녹지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 철도에 의해서 철도 소음과 분진과 철도에 의해서 단절되고 분절됐던 도시 공간을 바꿀 수 있고, 저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개발에 대해서 이거를 콘크리트 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 문제 관련해서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런 경부선 지하와 같은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국가적으로 고민돼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금천구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관된 구들이 많이 있죠. 만화에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용산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그렇죠. 저 군포까지 해서 7개 지자체가 이제 2년 전부터 경부선 지하를 위한 지자체 연합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타당성인지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이걸 어떻게 결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산이 엄청 소요되는 작은 사업이 그런데 아니니까. 네. 실제로 뭐 4대강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건, 그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오히려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 그렇게 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 거란 말이죠. 돈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실제로 한 5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만 투입하면 1,000만이 거주하는 이 서울의 균형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울의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저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됐던, 그리고 환경 파괴적인 그런 개발 사업은 반대하겠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서울시장님도 이제 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광역교통망의 요충지가 된다는 얘기는 교통 흐름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음, 거기서 나오는 먼지, 미세먼지, 거기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사실은 그 지역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자연환경으로는 산도 가까이 있고 하천도 가까이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면 항상 서울시에서 상위권이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주민들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광역교통망의 요충지, 그리고 그런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교통지체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교통정체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매연, 이런 것들의 피해를 그대로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지역에 적절하게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서울시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도시개발을 한다고 도로는 다 만들어서 그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이 보고, 그 도로를 활용해서 얻는 이익은 딴 사람들이 본다면 이게 무슨 도시개발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정책도 좀 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게, 개발정책도 좀 바뀌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열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금천구에 상습 침수 지역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교통의 요충지인 시흥사거리, 석수역 앞에, 이게 사실 1번 국도의 가장 핵심인데,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었고, 지난 2010년, 11년, 2년 동안 저희가 연속해서
침수 피해를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네. 특히 2011년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실 굉장히 수재 피해가 컸죠. 이게 물이 잠기는 건 뭐 1시간 정도면 잠겼다가 쫙 빠져나가지만 네. 그것 때문에 보는 상가의 피해, 주택의 침수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을 예방하는 게 특히 수재를 예방하는 게 금천구로서는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고요. 지난 한 4년 동안 저희가 수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한 500억 정도의 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시흥역, 시흥사거리, 턱수역에 대한 다수관거를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개선 사업을 다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수재가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이제 호합산에서 산에서부터 바로 대규모 빗물이 유입되니까 이게 이제 바로 침수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거리가 짧아서. 그래서 시흥 계곡에 사실 저류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류조를 완공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홍수 시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생기는 그런 수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하드웨어는 대부분 예방사업에 투자를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은 뭐 수재를 피하고 나면 정말 도저히 불가피하게 우리가 막지 못하는, 예를 들면 뭐 시간당 150mm 비가 오면 도저히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 있는 호합산 같은 경우는 바위산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항상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사태가 날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흙이나 돌이나 나무들이 내려와서 하수관을 막고 이게 수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방댐을 저희가 사실은 산에 대부분 다 설치를 해서 산사태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고 인간으로서 저희가 서울시나 국가가 할 수 있는 공공이 할 수 있는 예방책은 하드웨어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는 막아낼 수 있지만 정말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재난들, 위기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생활안전 거버넌스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수재 상황이나 이런 위기 상황들을 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같이 만들어 온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예방이나 또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직원들 1000명 전체가 관악구에 있는 방재센터인가 그곳에 가서 사실 안전교육을 이제 40명씩 가서 다 받고 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훈련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이제 훈련 과정들을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자연적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마련하는데 인공적인 재난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닥치는 문제, 이건 뭐 119가 오는 문제, 응급의료 문제나 아니면 화재 때 취약한 거,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가 많고 골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소방차 접근로가 확보되기 어려운 거, 이런 아주 어려운 점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풀어가는 묘안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것도 뭐 소방차를
이런 소형차로 만들어서 골목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소방서가 일단 오는 게 가장 금천구에 설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의료나 건강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병원이 있어야 응급의료 체계가 신속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을 보면 무슨 뭐 암, 뭐 뇌혈관 무슨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게 뇌혈관 사망 원인이 서울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질병들의 사망률은 서울시 평균과 근사해요. 암 환자 발생률이나 사망률도 비슷하고 뭐 다른 것도 비슷한데 뇌혈관만 유독 사망률이 높아요. 저희가. 그 얘기는 결국 뇌혈관 사고가 터졌을 때 이 응급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골든타임에서 그걸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빠른 종합병원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라야 30분 걸리거든요. 이거 보람의 병원인가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가 고대구로병원, 그 다음에 한림대병원, 그 다음에 보라병원이 세 축인데 셋 다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뇌경색 환자, 뇌졸중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죠. 치명적인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인과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이 이렇게 높을 때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발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정말 골든타임을 다툰 그 시각을 사실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안전과 관련한 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여기 소방서와 종합병원은 반드시 들어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독주택지가 많고 중국동포가 이제 영등포구, 구로구, 저희구 이렇게 세 군데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중국동포가. 외국인 거주 비율이 좀 많은 편이죠. 저희가 10%가 넘으니까. 근데 저희 금천경찰서가 서울의 32개 경찰서 중에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발생을 해도 검거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32개 경찰서 중에 금천경찰서는 3위 바깥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치안과 관련해서는 이 단독주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 뭐 도시에 사는 분들이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좀 안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체감 불안 의식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경찰서 평가 이런 걸 해보면 체감 불안 의식은 서울시 1등입니다, 저희가. 근데 실제로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도 사실은 최고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실제 범죄 발생률이나 검거율이나 이런 안전도를 측정하는 지표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의 갭이 큽니다. 이 갭을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민선 5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을 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민선 5기 구청장 선거할 때부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교육을 살리는 것의 핵심은 공교육에 있다.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나 또는 사교육 시장을 통한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공이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는 특목고, 자사고 이런 방식은 이승구 청장하고 조금 다르네.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러면 고교 사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설사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입학하지는 못합니다. 평균 10%에서 15% 이상을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고교 서열화를 통한 교육 경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초중등 교육을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에다만 아이들을 떠맡기지 않고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학교 문제를 풀 수 있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나. 저는 이게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중심의 서열 체계라고 하는 것을 그 현실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진 않겠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민선 5기 동안 학교와 마을이 결합되는 형태의 그런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공간을 개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마을과 학교와 같이 결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을 교사를 구성해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학교 정규 프로그램에 도시농업과 같은 과정을 집어넣는 문제에서 마을과 같이 학교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들을 만들고 있고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초등, 중등에서는 문예체 중심의 어쨌든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과 그런 것들을 키우는데 교육의 역점이 맞춰졌습니다. 교육정책에. 그리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저희는 남부교육청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했고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해서 학교가 원하는 것과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대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을 저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서울 25개 구에서는 가장 그 과정을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혁신학교도 가장 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도 했고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우선지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학습도시를 통해서 어른들의 학습구조 그 다음에 마을교사 양성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도시를 통해서 해냈고 사실은 그런 성과들을 사실은 갖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민선 6기에도 마을과 학교가 같이 바뀌어가는 그런 식의 교육정책을 펼치려고 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여전히 저는 문예체 중심의 그리고 그 문예체 교육을 마을이 함께 해주는 마을 연계형 또는 마을 결합형 학교 이런 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성적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건 필요하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뭐 영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필리핀 어학연수도 시켜보고 그리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뭐 해외 연수도 보내고 몽골에 이제 기후변화된 연수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자기의 시야를 넓히면서 동시에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영재를 위해서 공공이 투자해서 서울대를 몇 명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육사업의 성패를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저는 중앙정부가 특히 교육부가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그런 정책을 하루빨리 바꿔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요 우리 안양청 건너에 광명 신도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대부분 혁신학교가 됐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그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 이제 새 학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간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학부모들도 여의가 있고 이런 학교가 딱 만들어지는 저것이 입주되는 그 시점에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9%가 줄었습니다. 동료가 확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12년에 저게 이제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하면서 초등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갑니다. 서울시 평균 한 4%에서 5%가 줍니다.
신입생들, 네.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게. 근데 저희가 9% 가까이 빠졌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자극도 받고 더 노력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13년, 14년이 되면서 광명에서 이사 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로. 네. 그래서 관내에 이제 저희가 오케스트라도 초등학교에 4개가 생겼고, 관내 학교에 뭐 1인 1기 교육해서 전부 악기를 가르치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관내 교육 분위기가 초등학교까지는 잘 만들어지니까, 이제 초등학교는 이사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 숫자가 이게 평균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는 학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중학교는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게 중학교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중학교도 한 두세 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가면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특히 저희가 혁신교육기구가 되면서 학생 숫자가 25명으로 줄어들고 다양한 체험을 시켜줄 수 있고, 이러면서 사실 중학교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대학 입학 성적을 가름하는 고등학교가 문제인데, 저희가 고등학교에도 적은 예산을 투입하긴 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가 노력하는 결과만큼 납니다. 학교 노력이 사실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2013년도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13년 동안 3년 동안 어제 수능 성적 상위 1, 2등급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강남구, 그 다음에 금천구,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성적이 하위 7, 8, 9등급을 하위 등급이라고 하는데 7, 8, 9등급 숫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거 금천구. 네? 그것도 다른 구와 비교하면 정말 절대적인 숫자로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하위 등급부터 상위 등급까지가 같이 성적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희망적이고, 예를 들면 뭐 전체적으로 저희 고등학교가 하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체로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 금천구 관내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성적이라고 하는 건 소득, 부모의 소득과 이게 관련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 관내 고등학교는 상위와 하위가 이렇게 많은 모래시계형입니다. 이 중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면 평균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죠. 그죠? 두 번째는 하위가 많다 보니까 중위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매번 학력 평가했을 때 정부가 발표하는 게 뭐냐면 몇 프로가 기초학력 미달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비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수치나 이미지로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지금 노력을 해서 수능 성적도 좀 올라갔고, 고등학교가 저희가 인문고등학교가 4개인데 그 중에서 몇몇 개 학교는 전체 성적 평가를 하면 뭐 한 5, 60이 서울에서 한 300개 고등학교에서 5, 60이 정도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크게 뒤처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런 딜레마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중학교 3학년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특목고 가죠. 자사고 가죠. 그 다음에 고교 선택제에서 빠져나가죠. 이러면 상위 3%의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너무 적어요. 130명 정도가 3% 안에 드는데 그 중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갖고 좋은 학교를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관내에서 우수 학생을 관내 고등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멘토 멘티 장학금을 줘서 해마다 졸업할 때까지 해마다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게 좀 더 좋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을 뽑아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보내주거나,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를 몽골 기후변화된 체험연수를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학생들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학교가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고교의 대학 입시 설명회 이런 거를 하면 3,000명씩 모아놓고 여러 개 대학이 와서 이렇게 설명회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설명회 말고 이제 맞춤형 설명회 이런 걸 합니다. 중앙대학교 가고 싶은 사람들 학부모 중앙대학교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대학교에서 모셔다가 중앙대학교 입학은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이제 한 4, 50명의 학부모들이 오죠. 그래서 학교별로 상위권 대학은 소위 스카이 대학은 학부모들이 알아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소위 중위권 대학들 서강대 갈 사람, 한대 갈 사람, 숭실대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그걸 쫓아다니면서 설명회를 듣기 쉽지 않아서 그런 맞춤형 대학 설명회를 저희가 쭉 했어요, 작년에. 근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교별로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학력과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리는 것, 그게 저희들이 해주는 역할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건강한 문화적 감수성과 체력을 갖고 커가는 것, 이것이 교육이 가져야 될 기본 목표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가 공공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성적이라는 잣대로 일률적으로 전체 학생을 서열화시킨다면 이 학생들이 사실은 희망이 없죠. 전체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지만 저희는 학교 혼자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과 학교와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의 공교육 활성화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박원순 시장 취임하기 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시작했던 정책보다 먼저 시작한 게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박원순 시장이 오시기 전에 이미 사회적 기업과 학교,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팀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쭉 해봤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학교나 사회적 경제 교육이나 이런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앞장서서 잘 해왔고 그 내용도 어쨌든 1기, 2기, 3기 거치면서 그 졸업생들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순환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도 저희가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 지역 특화 사업도 지금 섬유와 관련해서 지역의 전통 산업인 섬유를 사회적 경제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키워나가느냐. 그래서 이런 풀이 방식도 지금 해법도 지금 찾고 있고요. 저희가 2011년부터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라고 한 걸 원칙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제품의 공공 구매를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하면 제가 사실 별로 이걸 갖고 홍보를 다니지 않아서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지금 사회적 경제 생태계,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내서 사회적 경제가 일반 시장 경제하고 등등의 경쟁도 하면서 사회적 경제 내부에서 자기들의 취약점을 내부에서 선순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 경제가 좀 결합하는 방식, 이게 좀 필요하고요. 제가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하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회적 경제와 골목 경제가 어떻게 상생하면서 살 수 있니? 이게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이 거의 모든 영역을 다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외국 가면 없는 홈 드라이 클리닝도 다 이게 골목 시장이 하고 있죠. 반찬도 다 골목 시장이 하고 있죠. 이 시장에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사회적 경제로 해서 골목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식, 이걸 협동조합으로 만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그런 노력을 지금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두부를 공동 생산하는 문제, 뭐 그걸 두부를 공동 구매하는 친환경 두부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서 골목 경제나 재래시장, 전통시장과 사회적 경제가 어쨌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지자체의 숙제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서울시 전체가 네.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서울시와 서울시에 있는 구청들은. 네. 근데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은요. 지방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다 하던 것들입니다. 네. 서울시나 이게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이게 커 보여서 그렇지 지방은 이미 10년 전부터 다 하던 것들인데요. 근데 왜 서울시가 안 했니? 서울시가 스스로 지방정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서울시는 자기들이 중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지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정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마을 단위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사회적 경제를 키우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항상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거물이 내려오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은 서울이 지방정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뭐 잘하시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죠. 저는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시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 강남 개발할 때 강북과 다른 지역에서 돈 가져갔다 개발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강남 개발에서 얻은 이익이 전체 서울에 확산돼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죠. 경부선 지하가 왜 중요하니? 강남 쪽 중심으로 서울이 발전하는 게 서울 전체에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가격, 임대 가격, 이것 때문에 기업을 못 하잖아요. 이런 비생산적인 도시를 유지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걸 균형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서울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력은 확 떨어집니다. 근데 시장님은 잘 아실 텐데 그걸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해요. 균형 발전은. 근데 시장님으로서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나 그래서 서울시가 중앙정부가 아니야. 서울시도 지방정부야. 그래서 서울 시민은 지역 주민이야. 이런 거를 사실은 만들어낸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자기들이 그냥 다른 지방자치제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 특별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역할을 정말 소홀히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전환점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나 또는 교육 사업을 같이 해주는 거나 그냥 삶의 질과 생활과 관련된 시민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정책이 서울시가 지방정부로서 해야 되는 정책이죠. 저는 구청장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게 맞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보편복지로 급식과 기초연금과 보육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뭐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더 해주고 덜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편복지는 특히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이 왜 하겠습니까? 이게 저출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아니겠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의 존망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국가를 만들려니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국가가 해주는 게 맞죠. 그럼 보편 이 복지는요. 지역은 지역에 맞는 특수한 복지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 1인 거주, 1인 세대가 많은 지역, 아니면 노인층이 많은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실은 복지정책을 특성화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특성화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가 보편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을 해주라. 그건 여야를 넘어서 같이 해줘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서울시는 구민이 서울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금천구민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1,000만을 상대로 해서 사업할 생각하지 말고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을 구에다가 넘겨주면 됩니다. 재정하고 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시가 교육사업을 자기들이 다 틀어지고 갈 게 아니라 그거를 구에다 넘겨서 구가 자기들 특성에 맞게 쓰게 하면 돼요. 그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을 구에게 재정과 같이 넘겨주면 구가 자기 특성에 맞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시가 틀어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조직과 재정을 내려보내라. 균형 발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한 것만큼 광역과 기초 간의 분권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서울시에 있는 서울의 구청은 다른 도 단위의 기초지자체랑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구청들은 결국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와의 분권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재정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가는지를 보여주라. 이거를 중앙정부가 똑같이 떠넘기게 하잖아요. 복지관 처음에 짓기만 하면 서울시가 운영비 다 되다가 이제 5%씩 해마다 늘려서 30%까지 구한테 부담하게 한다? 이게 맞는 방식이냐. 근데 그 복지관이 뭐 금천구만 있는 게 아니라 25개 구에 다 있으면 서울 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그걸 서울시가 운영비를 대야지. 그거를 금천구에 있다고 금천구로 일부 매칭을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서울시는 아직도 재정에 여유가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뭐 20.5%에서 21%줄 거냐, 0.5%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 이걸 24%, 25%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 재정을 늘려주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꼬리표를 달지 말고 공모사업 같은 거 하지 말고 내려보내면 단체장들이 주민들과 함께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그래서 저는 특히 서울에 있는 구청들의 재정 문제는 서울시의 분권 의지, 재정 분권에 대한, 사업 분권에 대한 의지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만 서울시가 해주면 서울시의 조직을 줄여서 지역으로 보내라. 그리고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업을 서울시를 대신해서 구가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게 서울 시민을 위한 길 아닌가요? 저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금천 구민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새해 모든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그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들의 삶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함께 바꿔나갑시다. 새해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